제가 5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이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인지행동 치료라는 걸 해드릴 예정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실제로 저희가 병원에서 시행하는 그룹 치료이고요. 보통의 경우에 이제 대상자들 한 3명에서 5명 이런 식으로 한 소규모 그룹으로 실제로 모여서 이렇게 대면으로 치료를 진행하는 그런 교육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비대면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교육하는 용도로 좀 쓰이기는 조금 부적절한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걸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부터 5회기 동안 강의를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회차고요. 인지행동 치료였던 기본으로서 첫 번째로 알코올 의존의 기본 이해. 네, 알코올 의존은 과연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 여러분들 아마 평상시에도 많은 교육을 좀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 알코올 의존의 기본 이해를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럼 과연 인지행동 치료라는 거는 어떤 치료를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음주 패턴 알아보기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실제로 그룹 치료에서 세션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 그룹 치료에 참여한 분들에게 이렇게 각각의 음주 패턴을 알아보기 위한 용도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는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한 교육을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코올 의존의 기본 이해에 들어가시면 저는 늘 첫 번째로 이걸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알코올 의존자는 의존이 아닌 다른 사람들처럼 술을 마실 수 없다라는 거를 인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알코올 의존이라는 거는 사실 병이니까요. 그런 알코올 의존이라는 병이 없는 사람은 술을 조절해서 마실 수가 있죠. 술을 조절해서 마실 수가 있지만 알코올 의존이라는 것은 어쨌든 병이고 병이라는 건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절해서 마시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실은 인지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이 알코올 의존 치료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일반인, 정상인 그런 게 아니라 의존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술을 조절해서 마실 수 없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늘 마음속으로 되뇌시면서 혹시라도 좀 알코올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 술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걸 항상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알코올 의존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좀 얘기하고 나가보죠. 그래서 알코올 의존, 술 마시는 모든 사람이 사실 어떤 그 음주 행동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술을 즐겁게 마시고 피해를 받지 않는 정도에서 절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소수의 경우에는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상태로 발전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음주 문제 행동 중 하나인 알코올 의존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불행히도 이 병은 사실 뇌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가 술을 도저히 이렇게 갈망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뇌가 그렇게 변화가 이미 되어버리면 변화가 되어버리면 이거를 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내 세포는 죽으면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뇌가 변화가 생기게 되면 생리적으로 변화가 생기게 되면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과격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스스로는 술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 조절 음주가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알코올 의존이라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이제 증상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죠. 심지어 우리가 뭐 간단한 감기에만 걸려도 감기에 걸렸을 때 기침이나 또는 열나는 거 이런 것들을 본인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죠. 그런 것처럼 알코올 의존이라는 병의 증상이 술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이 증상이고 그 증상은 말 그대로 절대 의지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의존이라는 것은 절제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절제할 수 없다는 것과 병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병이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가 나서서 병원에서 네, 그래서 치료도 하고 입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 병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코올 의존은 결국에는 뇌의 질환이죠. 뇌의 질환으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보상회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거나 또는 뭐 아주 뭐 상을 받는다든지 뭐 좀 기분 좋은 일이 있을 경우에 도파민이라는 이 쾌락 물질이 뇌에서 분비가 되어서 이 뇌에 작용을 하게 되어서 내가 행복감도 느끼고 이렇게 만족감도 느끼고 네 하죠. 예를 들면 뭐 도박을 해서 베팅을 하면 막 우리 뇌에서 여러 가지 쾌락 물질들이 많이 분비되는데 특히 도파민과 같은 이런 신경절단 물질들이 많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런 도파민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들이 불균형이나 이런 충동 조절 회로가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중독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술을 마셨다고 해서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알코올 의존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좀 알코올 의존이 더 쉽게 되는 거죠. 선천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고 어쨌든 뭐 이것만 가지고 사실 모두 중독을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중요한 어떤 기전이 될 수가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들로 인해서 뇌 질환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뇌세포의 변화들로 인해서 알코올 의존이라는 어떤 병이 걸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절 음주가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의지나 정신력 또는 도덕적 판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술 문제가 있으시면 사회적인 편견으로 비난을 많이 받죠. 비난을 많이 받고 그 왜 네 의지로 조절이 안 되느냐 뭐 이런 식의 비난도 많이 받죠. 하지만 이건 병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것으로 뭐 의지나 정신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받아야 할 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치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병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 스스로도 이걸 병이라고 인지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 주변 친지, 가족들에게도 이것도 일종의 병이고 물론 뭐 본인이 그동안에 해왔던 행동의 결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병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알아둬야 할 그런 알코올 의존의 좀 개념들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자면요. 내성이라는 게 있죠. 네, 내성이라고 흔히 사람들이 내성하면 이게 뭐 중독이 되는 게 아닌가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내성은 중독 이전에 중독을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요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한 잔 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술 뭐 한 병만 먹어도 막 술도 취하고 즐거웠는데 점점 술의 양이 늘어서 두 병을 마셔도 세 병을 마셔도 전혀 취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런 음주를 통한 쾌락, 흥분, 안도감 등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주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내성이라고 하고요. 또 똑같은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예전이랑 동일한 양을 마셔서는 효과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경우를 내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체가 새로운 화학적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술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족이 안 돼서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 상태가 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성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점점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이제 뇌는 내성이 생겨서 술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결국에 우리 신체, 특히 간이나 이런 부분은 내성이 생기지가 않죠. 간에는 계속 데미지가 오히려 더 누적이 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금단 증상이 있죠. 장기간 과량의 물질을 사용한 다음에 이를 감량이나 또는 갑자기 중단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심리적인 의존뿐만 아니라 생리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뇌가 이미 이 물질에
의존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증상들로는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도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율신경이 항진되면서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두근거리기도 하고 손떨림이 있기도 하고 많이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 분도 있고요. 오심구토, 막 토하고 싶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일시적으로 환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초조 불안하고 심한 경우에는 우울을 하기도 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경련성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경련 발작이 있을 때까지 이런 금단 증상이 잘 안 나타나는 이유는 금단 증상은 사실 해결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죠. 네, 그 물질을 다시 복용하면은 금단 증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술을 다시 먹으면 이 금단 증상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 금단 증상 때문에 더 금주가 힘든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금단 증상은 금주 후 한 반나절이면 나타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소실이 되는데요. 이 일주일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있고 이 불편한 증상들이 다시 술을 마시면 없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잘 알기 때문에 또 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든 쉽게 접촉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술을 마시게 되고 이런 금단 증상이 해결이 되면서 또 의존에 계속 악순환을 걷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 일주일 정도의 금단 증상을 잘 견뎌낼 수 있으면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알코올 중독은 어떤 의지나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뇌가 변화하는 병이라고. 그래서 술을 마시면 분명히 뇌세포가 자극을 받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인 음주를 하게 되면 뇌세포가 변하게 되고 과량의 술을 요구하는 상태가 되고 똑같은 양의 술에도 효과가 적고 또는 똑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술이 필요한 이런 내성이라는 특징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더 지속되면 뇌세포가 영구적으로 변화하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네, 좀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절대 이 뇌세포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의존이라고 어느 정도 진단이 되신 분들은 조절 음주가 평생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평생 참는 거라고. 네, 평생 참는다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영구적으로 변화된 상태를 중독이라고 하고 그리고 뇌세포가 술이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의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술을 줄이거나 끊으면 뇌세포가 불안정해지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금단 증상 막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불안 초조하고 심하면 경련까지 나타나는 그런 금단 증상을 나타내게 되죠. 하지만 계속 술을 끊게 되면은 이 금단 증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반나절 지나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좀 길게는 일주일, 더 길게는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사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걸 끊음으로써 이 뇌세포가 다시 안정을 찾는 그런 시기를 좀 가져준다면 훨씬 더 편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회복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뇌세포가 다시 술을 찾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갈망이라고 하는데 이 갈망에 이제 지게 되면 다시 술을 마시게 되고 뇌세포는 다시 술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고 음주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런 재발이라는 코스를 밟게 되죠. 이게 어떤 알코올 의존에서 뇌가 변화하고 뇌가 변화하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것들이죠. 처음에 술을 점점 많이 마시면서 내성이 생기고 의존이 되어서 더 중독이 되어버리고 잠시 끊으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고 그 금단 증상을 이겨내면서 회복 과정에 들어왔지만 회복 과정에서도 계속 어떤 술을 찾게 되는 갈망을 경험하고 이 갈망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재발에 빠지고 네, 이것들이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돌게 되는 것이 뇌가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 물론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100% 의지나 뭐 어떤 도덕적인 정신력이나 뭐 도덕적인 관념으로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도 이거죠. 네, 그래서 해마라는 부위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표시된 부분이 뇌에서의 해마라는 부위입니다. 해마라는 부위는 특히 기억력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이 해마가 많이 쪼그라드는 게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해마가 쪼그라들게 됐다는 것은 해마의 뇌세포가 많이 죽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크기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술을 마시면, 여기 보시면 요게 술을 마시지 않은 건강한 사람의 해마이고, 술을 마신 사람의 해마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사람의 해마가 술을 적게 마신 사람, 술을 안 마신 사람보다 줄어드는 게 보이죠? 여기는 엄청 더 작은 용량의 이렇게 해마가 쪼그라들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흔히 치매하면은 한 가지 병을 생각하시는데 사실 치매는 여러 가지 병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흔한 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혈관성 치매고, 세 번째로 이제 알코올성 치매가 그 다음으로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은 나이 43세 건강한 사람의 뇌 MRI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다 이렇게 뇌 실질이 단단하게 이렇게 다 꽉 차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하지만 43세에 술을 많이 마신 알코올 의존이 있는 환자의 뇌 MRI 사진을 보면 보시다시피 여기 듬성듬성하죠. 검은색 부분은 물로 차 있다는 얘기인데요. 뇌 실질이 그러니까 뇌세포가 많이 죽어서 이렇게 뇌 실질이 많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에 물로 채워져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43세밖에 안 됐는데 벌써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보통 치매라고 하면 우리가 한 7, 80대 생기는 병이잖아요. 43세 이미 이렇게 치매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실은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개발된 약이라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알코올성 치매는 약도 없습니다. 네, 약도 없고 사실 아무것도 해줄 게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끊는 거 외에는 사실은 알코올성 치매의 경과를 좋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인지행동 치료를 할 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룹 치료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그룹에게 결심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치료가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있으신데요. 알코올 의존 치료의 첫 번째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술은 어쩔 수 없이 마실 수도 있고 재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 의지대로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오히려 더 거기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치료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엇보다 치료를 포기하지 않겠다. 치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혹시라도 재발을 해서 술을 마시게 되더라도 또다시 이 치료 과정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내가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사실 이 다짐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죠. 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실패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계속 치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치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알코올 의존의 알코올 의존의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습적 음주, 처음에는 뭐 의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술을 점점 많이 마시게 되고 생리적인 반응으로 내성이 생기고 갈망이 생기게 되고 조절이 안 되고 금단 증상을 이미 경험했다는 것은 생리적으로 이미 내가 술에 어느 정도 노출이 다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공격적인 난폭한 이런 행동 문제가 나타나고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고 친구가 없어지고 이혼도 경험하고 인생에서의 최악의 상태를 경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질병임을 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병임을 이게 내 의지로 100% 조절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질병임을 인식을 하고 그 질병에 대해서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을 하면 어떤 새로운 생활에 대한 가능성이 생기고 점점점 이 생활 전체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기서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다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이 절벽을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까지 알코올 의존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럼 이 알코올 의존에서 인지행동 치료라는 걸 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인지 모델이라는 어떤 이론이 기본이 되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A라는 상황,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괜찮죠. 어떤 A라는 상황에 대해서 B라고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죠. 네, 그래서 그 인지를 하고 그 인지에 대해서 어떤 감정과 행동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라는 상황 자체에서 바로 감정이나 행동이 생각나지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옆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 어깨를 툭 쳤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화나고 뭐 분노를 하고 또는 우울하고 또는 뭐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뭔가 자동사고라는 것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내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인지를 하는 자동사고라는 게 발생하고 같은 상황에서도 이 다른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똑같은 상황에서 요거에 어떻게 대해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옆 사람이 지나가다 내 어깨를 툭 쳤는데 이 사람이 나의 어깨를 쳤지? 나를 좀 얕보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막 분노하고 화를 느낄 수도 있겠고요. 옆 사람이 지나가 내 어깨를 툭 쳤는데 나를 얼마나 좀 얕봤으면 나를 이렇게 내 어깨를 치고 지나갈까? 하면서 우울해질 수도 있는 거죠. 또 옆 사람이 지나가 내 어깨를 쳤는데 뭐 그냥 붐비는 사람도 많고 뭐 좁은 길이었으니까 좀 칠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이런 감정이나 행동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지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 자동사고라는 것은 자동사고라는 것은 특징이 반사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대체로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 도표에서 옆 사람이 지나가다가 툭 어깨를 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바로 분노를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분노를 느끼기 전에 어떠한 자동사고가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빠르고 짧게 일어나기 때문에 잘 못 알아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이나 심체 감각의 변화로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분노, 내가 왜 화가 났지? 이렇게 돌아가 봐야지 인식할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동사고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때 내 마음속을 스쳐간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 번씩 되뇌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을 좀 계속 생각해보고 되뇌이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 기록지라는 것을 이제 실제로 치료 환경에서는 나눠드리면서 좀 한번 써보라고 말씀을 드리죠. 사람들이 일하러 가는 모습을 보고 창가에서 나는 쳐다보고 있었는데 나만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서 이런 우울감이 들었다 또는 절망감, 자책이 들었다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사고가 자동사고가 생겼다는 거죠. 나는 일도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남들에게 부담 만드는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자동사고가 생겨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감정이 또는 기분이 나빠졌음을 알아챘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라고 좀 자신한테 질문을 해보고 이 생각이 100% 맞는지를 검토해 본다면 그러니까 A, B, C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보시면 인지 모델에서 A, B, C 중에 A라는 상황을 우리가 바꾸지 못하죠. 네, C라는 감정이나 행동은 자동적으로 생긴 거죠. 하지만 B라는 생각은 우리가 조금 탐색해보고 이것이 실제로 100% 맞는지 좀 검토해봐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처하는 행동이나 감정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 문제에서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런 부정적인 사고가 부정적인 감정과 긴장을 유발하고 음주 문제가 있는 분 대다수가 이런 감정 처리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또 도피하기 위해서 음주를 유혹하는 생각으로 해줘서 음주에 대한 갈망과 충동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술 마시면 이걸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술의 보상작용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억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해결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 사고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지행동 대처 훈련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자신의 생각, 충동, 행동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탐색해보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이르도록 여러 가지 대처 방법과 기술을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일종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절대 되지 않고 한번 교육을 들었다고 해서 바뀌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서 본인이 이것들을 익히고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지 술을 안 먹는 부분이죠. 그래서 의지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처 방법들이 필요하고 이를 실제 경험을 통해서 계속 익히는 연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죠. 연습을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는 상황들, 아까 제가 ABC라는 모델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는 상황들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피하거나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럼 이 술을 마시고 싶다는 충동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하지만 이 술에 대한 욕구나 충동 자체는 어떤 해가 되지 않습니다. 갈망이 생기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이 갈망이 생겼을 때 술을 마시는 행동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알코올이나 중독 상태는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훈련으로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극과 반응은 서로 긍정적인 강화가 될 때 짝지어지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을 마시면 이런 안 좋은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긍정적인 강화가 짝지어진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좀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드는데 술 마시면 긴장 완화나 이런 보상작용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 어떤 긍정적인 강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짝지어져서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A라는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죠. 네. 그래서 술 때문에 얻었던 것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하는데, 네. 하지만 이미 병적인 상태가 되면 이제는 얻었던 것보다는 이렇게 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짝지어진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탈학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짝지음을 만드는 건데요. 이런 스트레스가 많을 때 자주 술을 마시게 되는 것에서 다른 대처 방법들을 익히는 건데,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술 마시고 싶을 때 복식 호흡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 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처음에 필요하냐면 일단 고위험 상황에 대한 평가가 처음에 필요합니다. 고위험 상황이라면 술을 마실 가능성이 높고 음주 충동에 가장 내가 약해지는 상황을 미리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주로 내가 어떤 생각과 감정에 빠지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감정이랑 상관없이 또 음주와 관련된 어떤 상황과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알게 되면 그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미리 여러 가지를 측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A, B, C가 있었죠. 그래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갈망을 느낄 수도 있지만 상황 자체 때문에 갈망을 느낄 수도 있죠. 어떤 저녁 식사에 모임에 간다든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할 수는 없겠지만 마트에서 시음 행사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자동사고적으로 갈망이 생기고 실제로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 아까 ABC에서 행동도 있었죠. 이 음주의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이 과정이 이제 결국엔 음주가 생기게 되는 게 알코올 의존 치료에서 가장 안 좋은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요 단계에서 막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갈망이 생기기 전에 갈망 자체를 갈망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다든지 또는 갈망이 생기더라도 이 행동에까지 이르지 않게 만든다든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음주라는 안 좋은 행동까지 옮기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위험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대처 능력이 있으면 재발 가능성이 감소하는 거고 대처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다시 술을 마실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주에 대한 갈망과 충동은 술을 마셔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고 느끼는 상태죠. 네.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마주쳐야 되는 관문이고 이런 갈망과 충동은 치료 초기에 변번이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단 증상이 한 2주까지도 지속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치료 초기에 이제 갈망과 충동, 그다음에 금단 증상 이런 것들이 가장 빈번하게 나오지만 심지어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회복하셔서 술을 안 드시고 정말 말 그대로 몇십 년 동안 술 안 먹고 잘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이런 갈망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뇌세포가 이렇게 갈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세포는 한번 변화하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술만 마시지 않으면 되는 거죠. 오히려 갈망과 충동은 시간 제한적이고 좀 흘러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망이 최고 정점에 이를 때까지 몇 분, 정말 몇 분 정도 또는 몇십 분 정도 이렇게 지속되지만 사라지거나 길어야 한 몇 시간 정도 충동을 느끼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갈망이라고 치면 갈망이 이렇게 생겨서 피크가 분명히 치죠. 이 피크 때까지만 참는다면, 그러니까 이 전체 시간을 참을 필요도 없이 이 피크 때까지만 참게 된다면 이 뒷부분은 자연스럽게 갈망이 없어지고 술에 대한 갈망이 줄어듦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피크 때까지만 잘 참는다면 우리가 재발을 할 수 있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신의 마음속에 음주에 대한 갈망과 충동이 일어나면 보통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게 사실은 사람이죠. 그래서 즉각적이고 충동적인 음주 행동이나 술을 마셔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뭐 제가 환자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데 그냥 핑계 대시죠. 어쩔 수 없이 마셨다. 그런 핑계를 많이 대시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해서 합리화하죠. 하지만 이렇게 반복되면 결국 함정이 빠지게 되고 결국엔 재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갈망을 잘 느끼는지를 우리가 미리 잘 체크를 해 놓는다면 거기에 이제 하나하나 대처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이런 음주에 빠질 수 있는 고위험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최대한 많이 기술해 놓는다면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내가 그 대처한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가 가지게 되었는지를 좀 기록을 해 놓으신다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것들을 앞으로 이제 5번의 회기를 하면서 계속 진행해 나가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음주 패턴은 이제 우리가 실제 이 인지행동 치료 그룹 체류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만 해드리는 자리니까요. 이걸 실제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아마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본인이 몇 점 정도 해당되는지를 보면 좋으시겠고 한 20점 이상, 20점이라고 하면 이게 전체 점수가 40점이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이상을 내가 여기서 만약에 체크를 한다고 치면 그건 의존자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인지행동 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지행동 치료라는 건 훈련이거든요. 훈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과제, 숙제를 내드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숙제를 해서 다음번에 오실 때까지 본인의 고위험 상황을 좀 잘 확인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잘 작성해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과제를 내드리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께 이런 과제를 내드리진 않겠지만 다음번에는 이제 어떤 고위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